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제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걸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그때 지금처럼 될지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후회를 하죠. 그리고 후회는 곧 원망으로 변하죠. 그때 그놈 그거 대체 팔란 말은 왜 안 한 거야? 아니면 왜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겠지? 이러면서 고점에 미리 팔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또 반대입니다. 그때 내가 샀어야 됐는데, 이렇게 될 줄 내가 미리 알고 요 지점쯤에 샀어야 됐는데 또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서 보면 한참 전에 주가가 오른다고 매수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어야지. 또 이런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나요? 아니죠. 주가가 또 하락하면 또 욕하고 떠났다가 다시 또 주가 올라간 거 보면 또 돌아오고를 반복하죠. 그림이 뭐냐? 지난 다우지수의 약 10년간 차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벌꼴로 평균 그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반토막 나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미국의 성장주 펀드를 지금까지 고객님들과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림의 박스친 구간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인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투자를 잘 하시던 이런 고객님들이 보면은 원망을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런 구간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뭐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 샀었어도 잘 기다리기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봤을 텐데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 팔고 나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본 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내내 이제 주가 급락한 기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구간들은 뭐 숱하게 찾아왔는데 항상 비슷한 의견을 드렸죠. 근데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실물 경기가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 둔화와 하강 영역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면 어떤 원인으로든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좋지 않은 뭐 악재들만 계속 터질 것 같고 이런 절망이 시장을 지배할 때 또 하필 그때는 그런 뉴스들만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럴 때 손절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구간에는 저점 매수를 하거나 잘 기다려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금융위기처럼 완전히 폭락하는 구간일 가능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 전쟁의 공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극에 달해가는 시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또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다르다. 이번만큼은 완전히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손절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면 되죠.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는 확증 평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다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또 유가, 곡물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또 눌리고 오르고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현재 경제 상황, 전체적인 큰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 불분명했었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겠다는 건가, 통치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키예프를 공격해서 미국과 유럽 등 이런 서방 세력과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지난 7일이죠. 뉴스 기사 보시면 크렘린궁 대변인이 원하는 것을 밝혔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라는 것을 아예 헌법에 딱 명기를 해서
다시는 뭐 나토에 가입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시끄러워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 돈바스 지역에 인민공화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또 흡수 합병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줄 수가 없죠. 굉장히 억울하죠. 주권 국가니까 뭐 나토를 가입하든 뭘 하든 자기가 결정한 문제인데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 이거고, 또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뭐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쪽 지역, 돈바스 지역이 어쨌든 자기 영토였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수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3차 회담까지 종료가 됐는데 영토 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죠. 영토 분쟁은 누구나 하나의 피해가 굉장히 커져서 이거 그냥 주는 게 낫다 싶을 정도까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항복을 선언해야지 끝나는 게 이게 영토 분쟁입니다. 최신 뉴스 보도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구역까지 거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무수히 죽어나간 후에야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항복 같은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듯 하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초에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규제는 미국과 유럽도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죠.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밸브 막혀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노출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전문가들은 설마 에너지 수입까지 규제하겠느냐 했는데, 뉴스 기사처럼 지금 미 상원과 하원이 이번에 공동으로 러시아와 에너지 및 일반 무역까지 중단해야 된다 합의를 했고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림처럼 국제유가가 그래서 상승을 하는 거죠. 특히나 러시아산 이 석유죠. 원유의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알아서 지금 피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혹시 모를 제재가 이어지게 되면은 대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기업들이 러시아와 슬슬 거래를 끊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오펙의 원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러시아 원유마저 이게 빠지게 생겼으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그림처럼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란과 핵협정에서도 러시아가 또 딴지를 걸고 있죠. 이란 핵협정은 포괄적 공동이행 계획이라고 지난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6개국과 이란이 맺은 이런 협정입니다. 일단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라서 만약에 러시아가 반대를 했다, 그런 이 협상안의 가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가 이란 핵협정이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깽판을 치면서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이렇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당분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나 독일이 문제예요. 화력발전 중에 약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로 받고 있어요. 이 발트해를 지나는 이렇게 노드스트림 지금 1이 있고 노드스트림 2를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가스관을 딱 잠궈버리면은 독일에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있고 전력 공급도 문제가 되겠죠.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배 타고만 가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가격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과 유럽 및 글로벌 경제에도 현재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급진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유럽은 그동안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다 없애는 이런 추세였는데 이번 러시아 사태로 뭔가 생각이 좀 달라졌겠죠.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휴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죠. 최근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상승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수혜보는 섹터나 산업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를 하면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타격도 분명하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정도로 국제유가가 지금 치솟고 있으면은 석유를 육상에서 캐내는 육상 플랜트, 그리고 바다에서 캐내는 걸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데 모두 수주가 나올 만한 이런 유가입니다.
앞으로 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선 육상 플랜트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혜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캐내는 드릴십 등 이런 해양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또 역시나 삼성중공업인데요. 물론 삼성중공업은 이제 천연가스 운반, LNG 탱커도 수주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살짝 올랐던 이유도 역시나 무관치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른다면 이게 장기화되거나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수 있지만 예상외로 러시아 문제가 뭐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란 핵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다. 그러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물리는 거죠. 굉장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투자 아이디어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앞선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 하고 내민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영토 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결사항전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상당수가 죽어나가는 이런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강도가 강해져야 그 다음에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일반 무역마저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란 핵 협정도 러시아의 깽판으로 당장 타결되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굉장히 빨리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공포에 사야 된다, 가장 안 좋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가 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지난 1973년, 74년도 당시에 이렇게 미국 다우지수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조금 잘못된 게 있죠. 1973, 4년에 1차 석유 파동 당시에 미국은 석유의 순수입국이었어요. 그리고 전 산업에서 석유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처럼 평소에 브렌트유거든요. 3, 4달러 정도 수준이던 유가가 17달러로 거의 5배 이상 한순간에 급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순간에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973, 4년과 완전히 다르죠.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순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이든의 탈석유화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셰일오일 개발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긴 하지만 유가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셰일 기업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이 없어도 채굴에 나서도 될 만큼 마진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최근 뉴스를 보면 셰일오일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캐다가 팔면 얼마 정도면은 손익이 딱 맞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퍼미안 지역의 경우가 50에서 55달러 수준, 그 이외 지역이 뭐 한 6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유가 수준이면은 이렇게 올라간 손익분기점을 감안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겠죠. 다음 글로벌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원유를 캐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익분기가 배럴당 50에서 60달러입니다. 배럴당 한 60달러 정도는 남겨 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가 하락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해양 플랜트의 가동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유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문제가 좀 해결될 신마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장의 푸틴은 유가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인 경로로 원자재를 수출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을 당시에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처음에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미국이 셰일오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막 늘리고 계속 지급을 하고 셰일오일이 막 쏟아져 나오자 오펙에서 또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렸죠. 그래서 2014년부터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다수 원자재 가격도 좀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4년 3월, 4월 뭐 이때 초기에
별로 신경도 안 쓰던 푸틴은 2014년 11월부터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빠졌거든요. 갑자기 각국 정상들과 연달아서 정상회담을 열면서 살 길을 모색했던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떨어뜨려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제대로 먹힐 수 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도 살려보고 지지율도 올리고 러시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는데 셰일 오일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도 있고 몇 가지가 있겠죠. 특히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던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의 키예프 공격도 사실 다수 전문가들은 에이 설마 돈바스 지역만 있겠지 했는데 강행이 됐고, 또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도 실제로 설마 했는데 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지금 러시아가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및 일반 무역 중단도, 이걸 하면은 서방 국가들도 피해가 클 텐데, 하지만 현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준비를 하고 있죠. 모두 너무 극단적이라서 설마 여기까지 가겠나 싶은 일들이 짧은 기간 안에 거의 다 터져버렸습니다. 뭐 정말 3차 세계대전이라도 낼 요량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지금 막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설마 하던 것들이 다 터지다 보니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원자재를 떨어뜨리는 2014년과 동일한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앞이 안 보이는 최악의 국면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실마리가 보여지고요. 해결이 되어가는 구간 있죠. 이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을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하죠. 이건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최악의 구간에 투자를 하고 모두가 좋다 이렇게 할 때 빠져나오는 게 투자의 핵심인데요. 근데 우리 뇌는 항상 최악의 구간에는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해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좋다 할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있죠. 뭐 폭락한다, 조심해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죠. 부정론자분들한테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언제가 저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부정론자분들은 겁이 굉장히 많고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때는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사라졌다 모두 다 느끼는 순간 주가는 이미 너무 급등을 해서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부정론자들은 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떨어진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봤지만 폭락론자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퇴출됐고 손해보고 나갔습니다. 긍정론자들만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 폭락론자들은 진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에도 폭락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제가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께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